1인호그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1월 넷째 주 KBL 루마인 팩트 1부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좀 졸려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네. 어떻게 시청자분들 앞에서 좋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렸어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런 거 지금 저희가 함께한 지 좀 오래됐잖아요. 네. 이제는 시청자분들 앞에서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죠. 왜냐면 언제 욕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 언제 실수를 하고 예. 그럴 때는 바짝 차리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 넷째 주 KBL 루마인 팩트 1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몰리님이 올스타전 직관 가서 재밌게 오긴 했지만 기자님들 평가에 정말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쭉 하시면서 네. 이제 기자석 가까이 앉아서 이한 기자님 이게 핵심입니다. 네. 실물이 너무 귀여워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일하는 중 이런 표정이 아니, 언젠가부터 댓글에 이동환이 빠지면 네. 안 되는 그런 댓글이 됐어요. 제가 항상 1부 첫 댓글은 이런 걸로 저희 네. 목격담 이동혁 네. 기자나 네. 전화 목격담으로 소프트하게. 그렇죠. 근데 왜 네. 네 말 하는 거야?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밸런스 맞출 수 있도록.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올스타전 관련해서 댓글도 정말 많아서 네. 좀 의견이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스펙트럼이 좀 다양했고 뭐 올스타전이 괜찮았지만 그 뭐 호웅 선수 그리고 허재 감독 이렇게 허삼부자가 또 하드캐리를 했지만 농구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좀 부족했다 이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달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OVYOUR 제트님 이걸 어떻게 읽죠? 그냥 오브 유얼즈 뭐 약간 이런 느낌. 오브 예. 유얼스. 네. 오케이. 네. 자, 이대성 이승현 있는 팀이 6강 못 가면 후폭풍이 클 듯 했는데 이제 오리온의 팬분 같으세요. 그리고 오리온이 지금 뭐 나름 순항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사실 후반기 첫 경기 때 KCC한테 너무 크게 네. 지면서 좀 이거 왜 이러지 이랬는데 그렇죠. 예. 그다음에 다시 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오리온 얘기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규님께서 4라운드 MVP는 누가 받을까요? 기자님들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제발용 그러셨는데 4라운드 MVP 자, 누가 받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무조건 김선영. 저도요. 예, 너무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고 그 클러치 상황에서의 그 해결 능력. 그러면서 SK가 지금 뭐 단독 1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이 뭐 실제적인 에이스의 어떤 미덕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김선영 선수. 그러니까 4쿼터 몰아치기가 특히 무서운데 네. 이제 올스타전 직전에 그 현대모비스전 클러치 네. 4위 팀 상대로 그게 너무 컸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KGC전 또 네. 마지막에 클러치 네. 어떤 득점들 또 몰아치기. 그다음에 이번 주에 저희가 다른 또 KT전 몰아치기 그렇죠. 마지막에 네. 트레인션으로 이거 보면서 아니 87년생이니까 34살이거든요. 네. 그리고 김선영이 플레이 스타일이 사실은 운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스타일인데 네. 어떻게 이 나이에 이런 퍼포먼스를 유지할까 좀 되게 네. 경이로운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 김선영 선수가 이제 스피드를 바탕으로 해서 뭐 어떤 돌격대장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좀 자충우돌하는 느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노련미가 더해지면서 이걸 팀 승리를 이끌고자 하는 어떤 그 베테랑의 느낌을 받으면서도 운동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선영 선수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자, 펑디 파레님이 펑디 파레. 예. 오늘 텐션이 되게 좋으신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푹 쉬었기 때문에. 네. 자, KCC는 그저 타일러 데이비스 이탈 전후로 나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KCC가 또 이제 성규창 선수 들어오면서 저희가 지난주에 그 소식을 좀 놓쳤어요. 그렇죠. 정말 좀 죄송합니다. 네. 예, 하면서 타일러 데이비스 이탈 전후로 나뉜다 그랬는데 KCC가 뭐 나름 괜찮습니다. 6강 경쟁에 지금 뛰어들고 있어요. 네, 일단은 뭐 이제 어제 좀 아쉽게 지긴 했지만은 네. 경기 내용적으로 고무적인 부분도 있었고 물론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저희가 한번 짚어보면서 6강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까지는 이제 KCC가 과연 올 시즌에 좀 희망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동환 기자가 뭐 예리하게 좀 지적을 해줬다시피 사실은 KCC가 이 옵션 외국 선수 라타비우스 윌리엄스 선수가 좀 부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선수를 바꿔서 어떤 6강 도전이라든가 PO까지 경쟁력을 좀 꾸려가지 않을까. 단 이제 6강 언저리에 걸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KCC가 그동안에는 뭐 사실 이제 6강보다는 이제 9위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봤었는데 지금 이제 성규창 선수 들어오고 나서 경기력이 괜찮기 때문에 그렇죠. 6강 싸움을 갖다 벌이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작업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KGC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KGC 이제 시즌 성적 현재 20승 14패 현재 이제 공동 3위죠. 공동 3위 현대모비스가 공동 3위고요. 주중 이제 경기 결과를 보면 LG에게 졌고요. 후반기 첫 경기 그리고 현대모비스한테도
이제 접전 끝에 졌고 KCC전 정말 재밌는 승부였어요. 그렇죠. 또 접전 끝에 전성현 선수의 이 통통샷. 네, 네, 그렇죠. NBA 카와이 레너드가 생각나는 네, 통통 3점으로. 맞아요. 네, 카와이 레너드가 예전에 토론토 시절에 그렇죠. 네, 플레이오프 때 코너에서 던졌나요? 그렇죠. 텅텅 하면서 들어가서 거기서 게임이 끝나버리는 네. 그런 모습들 같아 보였었는데 음. 그런 슛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KCC한테는 이겼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지만 지금 전성현 선수 존재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KCC가 지금 LG전 이후에 이 스펠맨이 발목 부상으로 이탈을 했고 네. 또 변준영 선수도 지금 이제 뭐 약간 몸에 열꽃이 폈다고 네, 하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두 경기 다 빠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김세희 감독이 사실 이 현대모비스전 앞두고 약간의 일종의 이 현대모비스전 KC전을 약간 전략적으로 치르겠다. 그리고 네. 박지훈 선수 활용폭 넓히고 네. 어떻게 보면 결국에 또 이제 전성현을 좀 많이 써야 되는 네. 그의 어떤 존재감이 커져야 되는 약간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전성현이 거기에 제대로 보답을 해주면서 그래도 연패에서 벗어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LG전도 사실은 좀 아까웠었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전도 마찬가지였었고 KC전도 접전 끝에 승리 같다 보았는데 결국은 지금 KGC가 지금 좀 이제 자충우돌 하면서도 버팀목이 되는 거는 전성현을 비롯해서 문성곤, 양희종 이런 윙맨 자원들 그리고 오세근 선수 그렇죠. 요쪽에서 지금 그 존재감을 갖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제 멀로가 사실은 좀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왜냐면 네. 스펠맨이 있을 때는 스펠맨이 거의 40분을 다 소화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네. 멀로가 뭐 이제 나이나 뭐 기량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갑자기 네. 이렇게 많이 뛰게 되면 이 선수가 1옵션급들이랑 매치가 될까 제대로 그렇죠. 이런 걱정이 좀 됐었는데 막상 뛸 때 보면은 되게 노련하고 탑에서 핸드오프 플레이 기반에 한 번씩 상대가 약간 떨어져 있으면 기습적인 3점도 잘 꽂아주고 네. 역시 이 선수도 약간 농구 구단에 가까운 약간 맞아요.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제 멀로의 활약 그리고 오세근이 이제 받아먹는 득점도 잘하지만 KC전 같은 경우 보면은 되게 안 보이는 것에서 헌신적인 스크린 이게 전성현 선수의 좋은 오픈 찬스를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이 팀은 원투펀치 저희가 뭐 의존도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빠져도 버틸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 있는 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KGC가 사실은 객관적 전력 면에서는 저도 굉장히 강하다고 계속 생각이 드는데 뭐 20승 14패 괜찮거든요. 3위 괜찮은데 경기력 자체가 좀 불안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 계속 좀 걸리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성현 선수가 지금 LG전에서도 사실은 이제 뭐 LG의 그 상승세의 주역인 이승우 선수하고 이제 맞대결을 갖다 좀 펼쳤었죠. 뭐 이 맞대결이라는 말 자체가 좀 웃기긴 한데 왜냐하면 전성현은 그동안 입증이 된 그런 선수고 이승우는 그렇죠. 지금 이제 신으로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상코트의 전성현 선수가 경기의 지배력을 완전히 끌어올리면서 폭풍 득점을 했어요. 그때 저희가 안양에서 그때 그렇죠. 같이 갔었죠. 그러면서 저 WKBA 때 얘기를 했다시피 그때 우리가 택시를 타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었죠. 이동환 기자가 원성현 기자는 장면 센스가 너무 뛰어나다. 그건 천재적이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러나 이동환 기자 나름의 어떤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갈고 닦으면 우리 좋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동환 기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한테. 그럼 저의 장점은 뭔가요? 그랬을 때 제가 쉽게 얘기를 못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갑자기 네네.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네네네. 곤란한 질문하지 마시고. 그게 안양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안양 출장 갔을 때 게임이 이제 LG전이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사실은 KGC가 전성현 선수의 그런 하드 캐리를 가지고 승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지긴 했죠. 지긴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뭐 구체적인 또 문제점과 맞물려가지고 했었고. 근데 전성현 선수의 어떤 존재감이 굉장히 좋았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KGC 팬들은 잘 아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한 패턴 하나예요. 그러니까 엔드라인 패턴인데 엔드라인에서 전성현 선수가 코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면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좀 미끼 역할을 해요. 그러면 전성현 선수의 이제 마크맨이 시선을 딴 데로 팔 거 아닙니까? 그때 갑자기 전성현 선수한테 패스를 해서 코너에서 석점을 넣는. 예전에 오리온에 이대성 선수가 한번 쏘갔었죠. 그렇죠. 고향에서 한번 속았었죠 제대로. 근데 그때 전성현 선수가 메이드를 못 시켜서 그랬지. 패턴 자체는 좋았죠. 그런 심플 패턴 하나가 나왔었고 이승우 선수가 완전히 당했었는데 그 슛 뭐 포함해가지고 전성현 선수 그때 굉장히 좋았었고 또 뭐 현대모비스전도 괜찮았었고 그리고 KCC전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행운의 어떤 3점 슛 넣으면서 버저비터 3점 슛 넣으면서 거의
거의 버저비터는 아니었고 거의 버저비터였죠. 그래서 결승골을 넣었었는데 그럼 전성현 선수는 여전히 좋다. 근데 이 부분이 스펠맨 선수하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조화를 갖다 좀 이뤘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설린저 선수가 예전에 있었을 때는 전성현 선수가 찰떡궁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크린이 너무 좋다 보니까 순간적인 핸드오프에 의한 그 석점 슛이 굉장히 위력적이었거든요. 근데 스펠맨 선수 그 부분에서 좀 경고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어떤 박자를 좀 맞춰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맞추는 그런 부분이 있고 대신에 멀로 같은 경우에는 2대 핸드오프 플레이가 좀 스펠맨보다는 위력적이기 때문에 전성현 선수 좀 살아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스펠맨이 있을 때 전성현은 사실은 그러니까 터지는 경기들도 있었지만은 사실 이제 이번 주말에 있었던 것처럼 오프볼 무브를 사용해서 어떤 터지는 게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번 시즌 되돌아보면은 거의 이제 뭐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어떤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걸 바로 마무리한다든지 트랜지션 3점 이런 게 되게 비중이 많아졌고 그런 이제 베이스라인을 타고 휙휙 돌아오면서 3점 찬스가 생기는 이런 그림이 많지 않았는데 이게 과연 전성현이 집중 견제를 받기 때문인가? 그것만 이유인가를 생각해봤을 때 이번 주 활약을 보면서 어쩌면은 이게 약간 스펠맨과의 어떤 궁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일 수 있겠다. 이게 뭐 스펠맨이 잘못됐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전성현의 그런 오프볼 무브를 살려주는데 좀 더 최적화된 선수는 어떤 이제 멀로이고 스펠맨은 그것보다는 어떤 이제 좀 개인의 어떤 공격력 기반의 어떤 외국 선수구나. 이런 생각 사실 요거를 저희가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만약에 스펠맨이 이제 뭐 1, 2주니까 큰 부상 아니니까 돌아왔을 때 전성현이 지금의 폼을 또 유지하는 상황이 나오면은 이제 지금 얘기한 어떤 가설이 약간 다른 거겠죠? 그것도 또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밑작업이 좀 부족하다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스펠맨도 그런 이제 스크린이나 이런 팀 플레이에 대한 이해도는 있는 선수인데 그거를 잘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KGC 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스펠맨의 공격을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1대1 공격이에요. 거의. 그렇죠. 아니면 미들에서 이렇게 받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를 하는 그런 건데 근데 2대 공격이 과연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서 2대 공격이 그 수정이 좀 되면 그 부분에서 변준영과 2대2 또 전성현과의 핸드플레이 2대2 이런 부분에서 KGC 어떤 공격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KGC의 가장 큰 공격의 장점 그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발현이 안 돼요. 이 부분이 과연 스펠맨의 문제인지 아니면 코칭 스태프의 어떤 그 경기 플랜에서 옵션을 갖다 안 주는 문제인지 이 부분이 좀 의문이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보면 전성현 선수가 사실은 이제 수비수를 달고 터프슛을 쏘는 그런 빈도가 굉장히 많았었고 스펠맨 들어왔을 때 반면 먼노가 들어왔을 때는 스펠맨의 어떤 그런 공격 옵션이 없기 때문에 먼노는 이제 기본적으로 팀플레이 지향적인 그런 선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동환 기자 해줬다시피 그런 점에서 이제 전성현 선수가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무튼 이제 스펠맨 변준영이 좀 잠깐 이탈을 하면서 좀 약간 김세희 감독님이 약간 이게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6강을 가는 걸로 어떤 베이스로 하고 이제 뭐 3위나 혹은 이제 4강 직행이 될 수 있는 어떤 2위권 이내 도약보다는 6강 플레이오프 진출 이후에 어떤 그림을 그려보겠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셨고 지금 이제 사실 굉장히 큰 어떤 논란 중에 하나죠. 어떤 주전 선수들의 어떤 출전 시간 이슈.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다른 또 방송에서 이거를 이제 좀 다뤄가지고 또 되게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많이 되는데 아무튼 일단은 조절을 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게 이건 또 좀 딥한 얘기인데 이게 뭐가 걸려 있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옵션이 걸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연봉에 대한 옵션이 출전 시간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선수들이 좀 안 뛰어야 된다. 그러니까 김승희 감독도 그렇게 한다. 근데 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동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35분 이상을 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 감독이 기본적으로 그 조절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랜 B를 마련하느냐 마련하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그와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리온 강훈준 감독이 뭐 예를 들어서 이승현이라든가 이대성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출전을 갖다 원하고 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합의를 해서 좀 절충안을 찾아야죠. 사실. 그리고 플랜 B를 마련해서 30분에서 35분 요 사이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뛰고 나머지는 이렇게 뛰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좀 더 선지적이지 않나. NBA에서 좀 배워야 될 건 그런 부분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들쭉날쭉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시각에서 보면 감독들의 변명 또는 선수들의 변명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목표가 뭐냐면 팀에서의 시즌의 목표는 농구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승수를 많이 따내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그 선수의 장점을 최대화시키는 거. 이게 목적이잖아요. 기본적인 목적. 구체적인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선수가 예를 들어서 다 사람이기 때문에 40분씩 이렇게 뛰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상황이면 거기서 선수들과 미리 합의를 해서 거기서 몇 분 정도를 이렇게 뛰게 하고 이거 나머지 플랜 이거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많이 부족해요. 네. 그런 이제 약점들이 있는데 그게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세분화되면서 잘 되는 팀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잘 돌아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제가 볼 땐 KGC, 오리온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KGC의 어떤 뭐 그 옵션이 이렇게 걸려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뭐 선수들이 이렇게 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데 제가 다음 주는 제가 없구나.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저 KGC 내부에서 정리를 갖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이 팀이 진짜 원하는 어떤 그 승리라든가 또는 뭐 공격 효율성이라든가 또 선수의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변준영과 스펠맨은 지금 이탈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승 2패인데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경기력으로 가지고 가면 KGC는 평범한 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변준영 스펠맨을 살리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먼로가 지금 괜찮아요. 네, 근데 그러면 왜 스펠맨을 30분 뛰게 하고 또는 25분 30분 뛰게 하고 먼로를 10분에서 15분 뛰게 하는 그런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못 했는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자 변준영에 대해서 김승희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선영보다 골밑 돌파가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작 보면 변준영의 골밑 돌파에 대한 옵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팀의 어떤 팀 옵션의 그 효율성 이런 문제가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핵심인데 김승희 감독은 여기에 대해서 욕심을 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게임을 잡을 수 있는 게임은 잡고 가고 아니면 버릴 경우는 버릴 것 같아요. 이게 주전 의존도의 문제 또는 그러면서 주전 의존을 많이 쓰는 문제로 지금 얘기가 돼 있고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김승희 감독이 매경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수들의 어떤 집중력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매번 인터뷰를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KGC가 한 단계 업이 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객관적 전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그 핵심이 지금 스펠맨과 변준영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야만 문성곤 그다음에 전성현, 오세근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부상 변수를 이렇게 좀 떨어뜨리면서 갈 수 있지.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이번 주에 사실 오색은 좀 많이 기용을 해서 오버워크가 좀 됐어요. 먼로 같은 경우에도 뭐 KCC전에서 석점 슛이 잘 들어가서 그나마 정말 다행이었는데 이 선수가 그럼 능력이 있으면 15분 정도를 뛰게 만들면서 뭔가의 그 옵션은 또는 이제 포메이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KGC는 그게 없단 말이죠. 플랜 B가 없이 이쪽으로 확 치우쳐졌다가 그렇죠. 또 이쪽으로 확 치우쳐졌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거는 굉장히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좋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저도 일단은 이제 특히 이제 스펠맨 쪽의 출전 시간 부분은 이것도 되게 좀 약간 뭔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지금 이제 이도현 기자가 말씀하셨던 그 이제 저희가 같이 출장을 간 날을 보면은 끝나고도 운동을 따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체력은 충분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훈련을 되게 좀 터프하게 했어요. 그날도 끝나고 경기 맞아요. 끝나고도 예,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스펠맨이 뭐 과부하가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아까도 뭐 저희가 얘기했지만 멀로가 있을 때의 강점과 스펠맨이 있을 때의 강점이 있고 이게 스펠맨이 체력적으로 뭐 크게 문제가 있든 없든 아무튼 이제 그 어떤 출전 시간 배분을 통해서 어떤 조합이나 어떤 라인업 조합을 좀 다르게 가져가면서 이제 좀 다채로움을 가야 되는데 되게 단순한 어떤 이제 어떤 경기 운영이 계속되다 보니까 라인업 상으로 이게 굉장히 좀 문제를 유발을 하는 거고 사실은 지금 변준영이 없는 상황에서 또 박시훈 같은 경우는 어제 KCC전 괜찮았습니다. 경기력이 정말 전역하고 가장 좀 좋았던 날이었는데
사실 이것도 박지훈에 대해서 사실 복귀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김승희 감독이 좀 이제 어떤 노골적인 좀 비판을 하셨죠, 공개적으로. 네. 근데 사실 이렇게 기회가 또 오니까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진작에 약간 길게 보고 약간 폭넓게 좀 로스터를 운영을 좀 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향을 이제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네. 이번 주말이 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지금 보면 약간 좀 애매모호해요. KGC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20승 14패 굉장히 좀 괜찮고 또 뭐 내부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들도 있겠죠. 뭐 있지만 요거 잘 해결해서 그 후반기에는 1, 2위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리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온 17승 17패 현재 5위고요. KCC전 패했지만 이후에 가스공사, 삼성전 모두 승리를 하면서 오랜만에 연승을 또 달리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전은 3쿼터 중반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17점 뒤졌던 거를 그렇죠. 몰아치기로 그냥 뒤집어 버렸고 삼성전 같은 경우는 약간 고전하는 느낌도 있었지만 어쨌든 뭐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오리온은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KCC가 송교창 선수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빠른 템포 그리고 전력 자체가 어떻게 공수 밸런스가 맞는 템포에서 오리온이 졌죠. 네, 그렇죠. 완패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가스공사전에도 사실 정신 못 차리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그 멤버들의 어떤 힘으로 이제 이겼는데 전 여기서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라둘리차가 나간 상태에서 지금 머피 할로웨이와 제임스 메이스 두 외국인 선수의 어떤 그 균형이 그나마 오리온이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을 가지고 이승현, 이대성, 이정현 이런 선수들의 어떤 위력이 좀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좀 잘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라둘리치가 있을 때 너무 마이너스가 심해서 그렇죠. 사실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공격도 너무 못하는데 이거 진짜 문제가 아니라 수비는 거의 거의 4명 뛰는 느낌의 수준의 허수아비였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라둘리치 선수에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그러니까 메이스가 사실은 와서 아직도 뭐 컨디션이 100%가 아니고 출전 시간도 좀 조절을 받고 있는데도 그래도 뭔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드는 건 그만큼 라둘리치가 좀 안 좋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오리온이 지금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이제 수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비가 안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이제 KBL 어떤 구조이긴 한데 왜냐하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니콜슨이 지금 극강의 어떤 공격력을 가지고 있지만 수비의 어떤 문제점들 때문에 이제 기복이 이제 심해지잖아요. 라둘리치는 공격이 안 되는데 수비도 안 돼요. 그렇죠. 그 가장 큰 문제는 수비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서 모멘텀을 결정적으로 내주면서 확 무너지는. 그래서 모멘텀이 확 빠져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오리온이 완전히 기복이 심한 어떤 도깨비 팀이 되면서 탐관오리 농구를 했었었죠. 그랬는데 이 모멘텀 자체가 기본적으로 라둘리치가 있을 때 확 내줬던 거를 덜 내줘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오리온이 지금 2승 1패를 하면서 그나마 반전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동력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싶고 또 근데 머피 할로웨이와 이제 제임스 메이스의 공통점 골밑 위주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좀 다른 점은 뭐냐면 할로웨이는 정말 정통 빅맨 그러면서 어떤 견실한 수비력과 그 공격에서 픽앤롤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위력적이라면 메이스는 롤과 팝이 되는 그러면서 1대1 공격을 거기서 섞죠. 근데 그렇죠. 효율적이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좀 서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뭐랄까 오리온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메이스를 선발 출전시켜도 출전 시간을 좀 조절해주면서 할로웨이를 사실상 메인 어떤 외국 선수처럼 쓰고 이런 어떤 이제 그날 경기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외국 선수 운영을 유연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라둘리치가 했을 때는 너무 모멘텀을 말씀하신 넘겨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할로웨이가 꾸역꾸역 30분 이상 뛰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됐다면 이제는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오리온이 좀 힘을 받지 않나 싶고 다만 이제 국내 선수진은 아직도 이제 그 어떤 빅3 이대성, 이승현, 그리고 이정현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여기 한호빈까지 이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제 강원철 감독도 벤치 자원도 좀 득점이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을 아직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리온의 사실 뭐 시즌 초반부터 했던 특징이긴 한데, 사실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팀이라면은 그 이후를 생각하면 이제 분명히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리온이 지금 벤치를 갖다 조정을 좀 하고 있죠. 네. 이 부분이 좀 딜레마가 있는데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주말 두 경기를 보면은 이제 임종일, 조한진을 먼저 이제 아예 윙 쪽에 선발에 투입하고 한호빈, 이정현 이제 이 가드 자원들을 벤치에서 쓰는 예, 약간 뭐 무늬만 주전처럼 약간 벤치에서 쓰는 이런 식으로 라인업 운영 방향성을 좀 바꿔봤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뭐 세컨 유닛을 강화를 좀 하거나 그쪽에서 폭발력을 좀 끌어올려 보겠다라는 어떤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효과는 보이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또 이제 이정현이나 한호빈이 약간의 기복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안정적이었다고 아직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요거는 계속 좀 아직은 이제 실험에 들어간 어떤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오리온이 지금 좀 더 안정적으로 변하려면 이제 국내 이제 외국인 선수들 이제 지금 뭐 불안전하긴 하지만 어쨌든 좀 형태가 좀 갖춰져 가는 상태고, 이승현, 이대성이 붙박이라고 치면 이정현과 한호빈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투가드 혹은 쓰리가드 또는 원가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윙맨 자원을 갖다 확보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일단 오리온의 선택은 이정현이나 한호빈을 이제 식스맨급, 그러니까 벤치로 돌리면서 벤치 에이스로 돌리면서 거기에서 득점의 어떤 부스터 역할을 갖다 해줄 수 있는 걸로 돌리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오리온이 지금 어떻게 지금 요런 이제 주전들과 식스맨층의 어떤 그 시너지를 갖다 낼 것인가, 이 부분은 여전히 숙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S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26승 8패 현재 1위입니다. 아, 연승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제 KT 사실 후반기 첫 경기 이제 가장 중요했던 어떤 경기였는데 이 경기를 잡아냈고, 그리고 이제 DB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거의 완승이죠. 실제 스코어보다 더 완승에 가까운 경기였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김선영 선수 얘기를 갖다 해야죠. 우리가 댓글에서 이제 4라운드 MVP 가장 유력한 후보 김선영 선수 얘기를 했는데, 김선영 선수가 확실히 에이스였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들면서부터 그리고 좀 부상이 좀 큰 부상이 한 두어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발목 쪽이랑 이런 쪽에 부상이 있어서 사실 문경원 감독 체제 때부터 이미 어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출전 시간 배분을 되게 SK가 정확하게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시간 한 두세 시즌을 그렇게 보냈는데, 근데 그 기간 동안 사실 김선영이 이제 출전 시간 배분 받으니까 딱 난 여기에 맞춰 가겠어, 이게 아니라 자기 관리를 되게 철저히 해온 것 같아요. 본인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리고 이제 전희철 감독 체제로 바뀌었는데 이번 시즌에 오히려 거의 뭐 전성기급의 어떤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댓글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선수의 최대 강점은 스피드잖아요. 스피드를 기반으로 하는 농구인데 어떤 이제 뭐 유로 스텝이라든지, 그리고 한 바퀴 돌아 나와서 이제 기습적인 어떤 짧은 미드레인지 점퍼라든지 이런 플러터 어떤 득점 이런 것들 기술이 약간 어우러지면서 되게 알고도 못 막는 느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김선영이 데뷔 초창기랑 그리고 이제 데뷔 초창기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또 다른 것이 수비 실패 이후에도 볼을 푸시해서 빠르게 넘어가는 어떤 트랜지션의 빈도가 KBL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네. KBL 어떤 리그의 변화인데, 요거에 어느 정도 김선영의 어떤 장점도 맞아 들어가면서 KT전 같은 경우 어떤 그림이 4쿼터 그림이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비 성공 위에 트랜지션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어떤 적극적으로 노리는 이런 공격들을 김선영이 거의 뭐 상대 입장에서는 알고도 못 막는 느낌으로 거의 오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이 KT에 엄청난 위협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선영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기량이 늘었다. 그러니까 매 시즌 이제 노력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 는 게 어떤 부분이 늘었냐면, 이제 경기의 어떤 흐름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나서야 될 때 나서지 않아야 될 때, 즉 이제 셀렉션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올 시즌에 뭐 예전부터 좀 그랬지만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 어떤 석점슛 또는 중거리가 미드 점퍼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디테일해지고 좀 정확도가 높아졌어요. 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외부적인 어떤 변수들을 이렇게 보면 전철 감독이 기본적으로 이제 리머텍 전술을 하는데, 이거는 김선영에게 일단 맞춘 거거든요. 즉 이제 김선영 너가 외곽의 에이스, 그다음에 원희가 골밑의 에이스, 그리고 우리는 리머텍이야. 여기에 최준용, 안영준 이렇게 덧붙이면서 가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김선영의 어떤 최대 장점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팀의 시스템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김선영이 여기서 좀 날개를 단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 공수 밸런스 문제인데, 사실 김선영이 여전히 이제 수비에서는 그냥 뭐 좀 평범한 선수, 그게 수비 어떤 스페셜리스트라고 얘기는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수비에 힘을 쏟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격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에 이제 한
26분에서 30분 사이 이렇게 좀 뛰어왔던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수비에 많은 힘을 쏟으면 공격에서 어떤 그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SK가 지금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경기 때마다 한 명씩을 붙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최원혁이나 오재현 그렇죠. 이 선수를 붙이면서 김선영의 그런 수비 부담을 갖다가 그 어떤 시스템적으로 부담을 확 줄여줘요. 그리고 김선영은 클러치 상황에서 자기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맞물려지면서 김선영 선수가 올 시즌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대로 간다 그러면 SK에서 지금 만약에 정규리그 1위를 한다 그러면 김선영 선수가 뭐 4라운드 MVP뿐만 아니고 정규리그 MVP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뭐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어떤 사실 어떤 팀이든 이제 에이스급 가드들이 이제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뭐 네. 이대성, 허운 아니면 뭐 가스공사가 두경민, 김낙현도 있고.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이 백코트 자원들의 어떤 효율성을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가 상대 에이스는 그럼 우린 누가 막느냐라는 네. 어떤 이슈가 사실 늘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어떤 팀은 그 선수들 그냥 바로바로 대인 마크를 하지만은 뭐 가스공사는 차바이를 활용을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뭐 오리온은 이제 김진유 같은 선수도 기습적으로 활용을 해서 에이스급들에게 붙이기도 하고 그런데 SK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최원혁, 오재현으로 구성된 이 어떤 수비 스페셜리스트 어떤 이 두 명이 상대 에이스 봉쇄를 기본적으로 해주고 압박을 해주면서 최근에는 이제 슛까지 어느 정도 터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가드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 김선영의 어떤 폭발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어떤 그러니까 백코트진이 사실 시즌 전에 보면은 김선영 말고 조금 뭔가 포워드 라인에 비해서 뭔가 약간 불안해 보이는 이런 느낌이 사실 있긴 그렇죠. 했었거든요. 뭐 이관이 이재도라든가 두경민 저기 김낙현이라든가 또는 그렇죠. 호은이 있고 저기 정성호 선수 있다든가 그렇죠. 뭐 이랬을 때 보면 SK가 좀 약한 게 아니라 김선영이 있긴 하지만 이랬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까 공수 밸런스가 지금 백코트진이 굉장히 너무 좋다. 그렇죠. 이렇게 예. 좀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SK 얘기할 때 거의 뭐 원희, 최준영, 안영준 이런 프론트 코트진 쪽에 어떤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제 백코트진을 또 보니까 여기 나름대로 물론 무게감이 그쪽만큼은 아니긴 해요. 그쪽이 워낙 네. 좋은 선수를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 네. 팀은 하지만은 여기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밸런스를 자랑하고 있고 단점으로 꼽히는 슛도 약간씩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SK가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26승 8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뭐 리머텍 전술을 펼치면서 화려한 공격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수비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 탄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백코트진이 기본적으로 수비에 대해서 활동력을 가지고 있고 트랜지션을 언제든지 하게끔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최원혁이라든가 오재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거고 두 선수의 어떤 그 장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리그 최상급 이제 백코트 수비 자원이라는 거. 그리고 오재현이 이제 1대1 락다운 디펜더 같은 느낌이라면 최원혁은 그보다는 조금 더 이제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런 락다운 디펜더도 되지만 전체적인 어떤 팀의 흐름을 보면서 상대 수비를 갖다 꽁꽁 묶는 이제 그런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SK가 강팀들하고 대결을 했을 때 이 두 선수의 어떤 비중들이 굉장히 좀 늘어나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KGC하고 게임을 했을 때 26점 차인가요? 뒤집었을 때도 그렇죠. 실제적인 모멘텀을 가져왔던 그 동력이 최원혁이라든가 오재현 이 두 선수를 갖다가 쓰면서 압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트랜지션이 나오고 속공이 나와서 거기에서 이제 틀을 갖다 마련했던 거고 KT전에서도 이 두 선수가 한 18분 정도 뛰었었는데 항상 이제 두 선수 중에 한 명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하면서 그 KT를 갖다가 잡아내는 그런 모습들 갖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지금 전술적으로 SK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 이제 2위 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KT가 지금 패패패 이렇게 됐어요. 네. 퇴퇴퇴도 아니고 패패패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후반기 직전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4연패. 이고 뭐 최근 7경기 1승 6패입니다. 이거는 사실 좀 심각한 부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김동우라든가 정성우의 어떤 그 공백이 좀 컸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KT 어떤 수비력이 지난 시즌과 회귀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젠 다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졌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또 허운 선수가 약간 좀 다쳤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전에서는 많이 뛰지는 못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현대모비스 전에 사실 좀 이슈거리가 많았죠. 네, 많았는데 이제 뭐 허훈 선수 못 뛴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가장 또 논란이 된 것은 이제 성철 감독의 어떤 경기 중 퇴장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테크니컬 파울 이외로 퇴장을 갖다 당했는데 두 번째 테크니컬 파울 받았을 때 이 테크니컬 파울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석연치 않았죠. 심판에 오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박지원이 리버스 레이업을 했는데 이게 버크너가 이제 블록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이제 백보드에 먼저 맞았죠. 네. 이런 거 쳤는데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 일단은 뭐 비디오 판독 전에 바로 일단은 심판진이 바로 테크니컬 주고 바로 퇴장 명령 네, 나왔고 이후에 이 블록슛 부분에 대해서만 비디오를 판독한 결과 오심이라는 게 네. 나와서 카운트는 또 인정되고 그 서동철 감독은 이미 퇴장을 당했고 약간 그렇죠. 굉장히 보기 드문 어떤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동철 감독이 이제 퇴장 당하면서도 계속 비디오 판독을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봤더니만 이게 오심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좀 심판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현장을 다니다 보면은 이 심판들에 대한 얘기는 늘 나와요. 구단들이 이제 뭐 불만도 있고 뭐 아쉬움도 있고 다 그런데 들어보면 이제 이번 시즌은 제가 다니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관계자분들이 대체적인 얘기가 지난 시즌에도 뭐 좋았다고는 할 수는 없었는데 네. 이번 시즌은 좀 더 이상한 것 같다. 사실 이런 이제 아쉬움을 좀 얘기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거 왜 저렇지? 저거 왜 저렇지? 이런 상황이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경기를 보면서. 네. 뭐 서동철 감독이 퇴장을 당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오심이 나왔다. 뭐 이 부분이 이제 한 번의 어떤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제외하고 봤을 때 그 왜 그런 문제점이 나왔을까? 이동환 기자가 얘기했죠. 좀 이상해요. 봤는데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네네. 이번 주 데이터는 이건 좀 충격적입니다. 이게 어떤 데이터냐면 그냥 간단해요. 그 양 팀의 파울 개수를 제가 이렇게 그 KBL 홈페이지 보면 딱 나오거든요. 거기 이제 그 경기 기록 보면 첫 화면에 이렇게 떠요. 네네.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몇 경기가 있었죠? 이번 주에 주말 8경기 하고 한 14경기 정도가 있었나요? 네.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파울 개수가 네. 홈팀이 대부분 다 작습니다. 그리고 동수를 이루는 그 파울 개수 동수를 이루는 게임이 한 게임 있었고 원정팀이 홈팀보다 파울 개수가 적었던 횟수가 1회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경기 중에. 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했는데 자 이번 주가 13경기가 있었어요. 13경기가 있었었는데 11경기가 홈팀의 파울 개수가 적어요. 그리고 동수 그러니까 홈팀하고 원정팀하고 파울 개수가 똑같은 그 경기가 한 경기 있었었고 그다음에 원정팀 그 파울 개수가 적었던 게 한 경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13경기 중에 무려 11경기가 홈팀의 파울 개수가 적었어요. 즉 이제 예전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파울을 이상하게 불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심판들이 파울 개수를 갖다 맞추는 것 같다 나중에는 이런 얘기들이 떠돌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홈 어드밴티지 인가라는 어떤 의심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어요. 이 데이터는 정말 1차적인 데이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파울은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팀들이 있을 수 있고 적게 하는 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수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팀들은 파울 개수가 많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팀들은 좀 적겠죠. 그리고 공격에 좀 더 치중하는 팀은 적겠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13경기 중에 11경기가 홈팀이 파울 개수가 적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홈 어드밴티지가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 파울 개수에는 사실은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그 안에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어떤 수비 성향이라든지 경기 내의 어떤 스타일, 그 팀의 어떤 수비 타입, 뭐 압박을 굉장히 많이 하는 타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문 수비수를 많이 그러니까 그래서 단순 파울 개수로 그날 파울 개수나 자유투 시도 개수로 어느 쪽이 판정이 유리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이런 이제 그 어떤 샘플이 13경기, 4경기 정도 되는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그 이제 홈팀이 좀 이제 파울 개수가 적은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이거는 사실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동철 감독 퇴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울산의 홈 경기였었잖아요.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어떤 의심을 갖다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아 이게 사실은 예전에 왜 김영기 총재 시절에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명언, 띵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득점대가 곧 만족도다. 득점이 곧 만족도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득점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홈팀이 이겨야 된다. 이러면서 실제적으로 뭐 그때 당시에 뭐 그 중간 정도였나요? 네. 홈팀의 승률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났어.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 농구팬들 사이에서 야 이거 경기를 사실은 이게 승패가 어떤 팀이 이길지 모르는 그런 박진감 속에서 보는 게 기본적인 스포츠의 본질이잖아. 근데 어느 정도 조절을 하나 심판들이 이제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런 그 데이터가 나오면은 이거는 심판의 어떤 신뢰도에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하도 이제 워낙 논란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데이터까지 네. 저희가 좀 언급을 하게 됐네요. 네. 네. 그리고 KT가 지금 이제 3연패를 갖다 당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스몰 라인업의 어떤 딜레마가 지금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영기의 어떤 출전 시간이 이제 올스타전 휴식기를 전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 대신 어떤 김동욱이 뛰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포워드 라인 뭐 3포워드를 쓴다든지 아니면 투가드 투포워드 식으로 어떤 외국 선수 외 라인업을 구성한 시간이 늘었는데 그렇게 라인업을 운영할 때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어요. 어떤 활동력 부족, 특히 김동욱이나 김영환이 나왔을 때 어쨌든 이 선수들 노장이기 때문에 어떤 수비 에너지가 부족하고 여기에 두 선수의 공격 기여도가 김동욱은 갑자기 최근에 떨어졌고 김영환은 올 시즌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상황. 이렇다 보니까 KT가 실제 코트에서 어떤 마진이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많은 어떤 부분이 저희가 지난주부터 지적을 해왔는데 이번 주에도 좀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LG전 같은 경우는 아예 막 3가드 라인업도 써보고 어떤 이제 하영기 출전 시간을 확 줄이는 뭐 이런 이제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KT가 되게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울산 어제 가서 성철 감독님께 경기 전에 아예 직접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이 기준이 뭐가 있느냐, 이 두 개를 쓰는 기준이 뭐가 있느냐 좀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사실 좀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한 가지 일단 확실한 것은 경기 전에는 빅 라인업 혹은 스몰 라인업 오늘 이 경기는 많이 써야겠다는 어떤 결정을 하고 나오는데 막상 이제 경기를 하면은 좀 다른 것들이 보이잖아요. 변수들이 사실 실전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그때그때 이제 맞춰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스몰 라인업의 빈도가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다만 어제 뭐 이제 현대모비스전 경기 내용이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스몰 라인업이 사실 요새 한 2주 동안 요 정도의 어떤 마이너스를 많이 봤으면은 하영기 출전 시간을 늘리고 빅 라인업 운영 시간을 일정 수준 이상 가져가 주는 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KT의 어떤 수비력이 저는 빅라인업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양석이 4번을 보기에 전혀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사실 네. 다른 팀도 스몰 라인업 많이 쓰니까 맞춰가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하영기가 했을 때 기본적으로 림 프로텍팅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라렌의 활동량이 되게 부족한데 하영기가 거기서 좀 채워주는 부분이 분명히 맞아요.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빅라인업을 좀 KT가 그냥 베이스로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면 KT가 우리가 이제 스몰 라인업을 쓸 때 스몰 라인업에 특화된 어떤 팀들을 이렇게 보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빅 라인업을 그러니까 그 정통 어떤 빅맨이나 또는 이제 그 정통 빅맨이 예를 들어서 스피드가 좀 떨어진다든가 그랬을 때 스몰 라인업을 사용을 하면서 상대에게 어택을 그러니까 허점을 갖다 공략하기 위해서 스몰 라인업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KT는 이렇게 보면 자 하영기가 활동력이 떨어지나요? 아니죠. 양홍석이 떨어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양홍석 내외각이 가능한 그런 수비력을 가지고 있고 뭐 김영환도 마찬가지고 김동욱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김영환, 김동욱을 쓰면서 이 스몰 라인을 썼을 때는 기본적으로 수비의 어떤 활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백코트 지대에 몰려버린단 말이죠. 어떤 부담감들이. 그러니까 이 팀은 굳이 스몰 라인업을 강조를 하면서 쓸 필요가 없는 팀이에요. 오히려 빅 라인업을 사용을 했을 때도 그 활동력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수비의 어떤 부분을 갖다 맞춰갈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떤 구멍이 생긴다 그랬을 때 그거 수정을 하는 거는 2대2 수비에서의 어떤 호흡 문제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선수의 어떤 구성 변화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팀이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스몰 라인업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저는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됐을 때 상대 팀은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됐을 때 스몰 썼다가 또 안 되면 또 스몰 라인업을 쓰게 되면 객관적 전력 자체가 여기서는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상대가 비슷해질 때 빅 라인업으로 다시 간다. 이렇게 확 바꿔버리면 빅 라인업 특유의 어떤 실책이 많아질 수 있고 그러면서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선수가 지금 좀 잘했잖아요. 그렇죠. 시즌 초반 기용을 갖다 못 받다가 잘했는데 이 선수도 이제 수비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고 이 선수가 들어갔을 때 장점은 뭐냐면 정성호운이 들어가면 높이는 기본적으로 낮아지거든요. 근데 박지원이 들어가야 되면 그 높이가 보충이 되면서 활동력은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선수를 어떻게 좀 사용하느냐 이 부분도 지금 KT가 이제 좀 이제 무너지고 있는 그 수비 어떤 그 강화를 위해서는 좀 필요한 그런 조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7승 27패 현재 10위고요. KCC전, 오리온전 모두 패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너무 중대한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청기범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뭐 중징계를 받아서 한 시즌 출장 정지 받았었고 54경기. 뭐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이제 김진영 선수가 이제 27경기 징계다 이제 구단 자체 징계 1년을 받았는데 청기범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정황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뭐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더 안 좋은 것들이 많았죠. 그렇죠. 좀 거짓말이라든지 거짓말도 있었었고 뭐 바꿔치기. 운전을 내가 안 했다 뭐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참 우리 삼성 어떡하나요? 정말 이게 2번 연속 이제 한 팀에서 나왔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진짜 삼성 구단에서도 좀 이제 뭐 책임감을 좀 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좀 의문점이 뭐냐면 김진영 선수 음주운전 오케이 그래 뭐 한차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청기범이 또 그랬어요. 네. 그럼 이 팀은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그 이전에 삼성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민 감독이 사실 이제 자율농구를 많이 하고 선수들을 웬만하면 터치를 안 해요. 훈련 이 외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 좀 악용한다라는 그런 이제 루머들이 막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니까 이 팀이 사실 뭐 최하위에서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막 정말 어떤 악을 쓰고 정말 근성을 발휘해도 지금 될까 말까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이상민 감독이 이제 자율농구를 갖다 하니까 거기에도 좀 악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글쎄요. 좀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선수의 어떤 이런 사실 좀 사고를 개인의 일탈로만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있는 구단의 어떤 관리 부족을 봐야지. 이거 사실 되게 딜레마이긴 해요. 근데 이게 연속으로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 구단의 어떤 책임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근데 저는 좀 청기범 선수에게 좀 개인적으로 화가 좀 많이 나네요. 왜요? 저는 정말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상무에서 전역을 하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사실 뭐 이제 부상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재활도 하고 이제 이상민 감독이 좀 이제 부상 관리를 해서 이제 좀 많이 좀 배려를 좀 해줬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그 음주량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엄청나게 많고 또 가장 좀 시즌 중에 팀이 굉장히 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청기범 선수의 책임도 있어요. 책임의 일부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게 저는 이게 정말 화가 좀 많이 나네요. 저는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지난주에 올스타전 얘기도 했지만 다른 어떤 선수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어떤 리그 흥행을 위해서 팬 서비스도 정말 잘해주고 선수들이 뭐 경기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뭐 이제 뭐 선수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은 정말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마인드가 정말 좋은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이 전반적으로는 근데 이런 극소수의 어떤 안 좋은 어떤 행동들 사고가 리그 전반적인 이미지를 확 깎아 먹어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의 노력까지 완전 물거품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솔직히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저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청기범 선수도 얘인데 예를 들어서 김진영도 굉장히 유망주라 각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음주운전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청기범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그렇게 그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이탈을 그렇게 하는 리그 다 그래요. NBA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근데 이게 저는 한국 농구의 어떤 그 시스템 문제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뭐 음주운전한 거는 굉장히 극적인 어떤 사례고 저는 이제 많은 선수들이 진짜 정말 진정한 노력을 하느냐 이 부분이요. 제가 꼰대처럼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선수가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많아야 10%에서 20% 정도. 나머지는 그냥 평범하게 하고 이런 또 극소수에 좀 이상하게 하는 선수들도 있다. 좀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다음 시즌에 기량이 늘어야죠. 근데 기량이 는 선수들이 별로 없잖아요. 저희 많아봐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아봐야 그 한 팀에 한두 명 정도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는다면 그런 선수들 난 정말 고마운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 아마농구에서 지금 이제 농구층이 굉장히 많지가 두텁지가 않은데 여기에서 보면 거기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는 선수도 있어가 에이스 역할을 하는 선수들한테 막 찬사를 막 붙입니다. 막 고등학교 시절도 그렇고 막 붙여요. 막 뭐 에이스다 천재다. 천기범도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천재가대의 몰락 뭐 이런 식으로 얘기죠. 이 선수 천재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선수예요. 그냥 조금 잘하는 선수야. 예를 들어서. 예. 그렇죠. 천재 별로 없어요. 한국 농구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리고 이런 선수들의 어떤 기량의 어떤 폭이 넓어지느냐 좁아지느냐는 그 사이사이에 정말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예를 들어서 KT 정성호 같은 선수들이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기범이 천재면 정성호는 초초천재게? 예. 그러니까 그런 저는 수식어를 함부로 붙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아마추어 농구 지도자들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뭐 대학 가고 이러면 그냥 고등학교에서 잘하는 선수예요. 그런 선수들이 대학 가면 대학 가서 대학에서 잘하는 선수도 프로에 오면 프로의 어떤 벽을 느끼고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한테 너무 오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천재니 뭔 선수니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진짜 천재들은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붙이면 그 선수들이 그러면 그게 좋은 측면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나쁜 측면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극으로 가면 일탈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선수 천재도 아니고 그냥 중요한 선수인데 중요한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이렇게 됐어요. 네. 이거는 진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좋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아마추어 지도자들이나 또는 뭐 대학 지도자들도 그렇고 좀 프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띄워줄 필요가 없어요. 오버해서 제가 볼 때는 천재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뭐 40점 50점 났다고 그게 천재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재능이 발현이 될 때 그런 선수들한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선수들한테 뭐 잠재력 가지고 고등학교 때 얼마나 넣니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이런 선수들이 뭐 특별한 재능을 지닌 것처럼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이 그나마 지금 좀 보면 이원석 선수를 갖다가 좀 이제 잘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뭐 이원석 선수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나오는 그런 편인데 명확한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출전 기회가 많이 좀 늘어난 느낌이 있는데 역시 뭐 이 선수는 그러니까 뭐 원래 스트레치형 빅 이제 그러니까 뭐 하용규나 이런 선수들 비해서 이제 어떤 외곽의 어떤 슛 능력과 어떤 돌파력 뭐 이런 걸 갖추고 있다는 게 있었는데 역시 뭐 이상민 감독이 좀 지적했다시피 어떤 이런 몸싸움이라든지 이 파워 이런 부분에서 좀 불안하다 보니까 사실 그 약점을 그냥 계속 보여주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뭐랄까 이번 시즌은 약간 숙제를 발견하는 느낌으로 계속 치르고 있는 경기를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선수 뭐 나이도 어리고 아직도 이제 파워가 그러니까 근육의 어떤 그 몸을 정확하게 만들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보면 이제 하용기보다는 굉장히 좀 못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선수가 깜짝 놀라는 플레이를 하긴 해요. 어떤 식이냐면 오연전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승현 선수 앞에 두고 페이스업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서 쭉 밀고 오면서 그 골밑 돌파를 해요. 근데 그게 단발이에요. 이게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계속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는 건데 이 선수의 어떤 기본기와 어떤 문제 그리고 빅맨으로서 가져야 될 필수적인 조건 포스트업이 돼야 페이스업도 효율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 이동환 기자가 중화요리를 좋아한다 그러면 짜장면을 잘 먹어야 짬뽕도 잘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짜장면 안 먹고 짬뽕만 먹을래. 이렇게 되면 이거는 중화요리를 모르는 거잖아. 완전 중알못이죠. 중알못. 그렇죠. 중알못. 이원석 선수 좀 그런 이제 불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뛰는 거 이렇게 보면은 뭐 확실히 뭐랄까 이제 빅맨으로서 스피드가 준수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전에서 이렇게 보면 뭐 실수도 많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상민 감독이 거기에서 은퇴를 앞둔 빅맨 같다. 예, 근성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 70% 맞고 30%좀 틀리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원석 선수한테는 기본적으로 출전 시간에 정확하게 조절을 해주고 명확하게 롤을 부여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원석이 지금 약점은 드러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선수는 몸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뭔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잠재력은 높아요. 그쵸. 네, 그런 상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원석 선수 보면서 저는 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농구 트렌드가 스피드나 스페이싱 중심, 뭐 이제 페이스 앤 스페이스라고 부르죠, 그거를. 예, 요걸로 바뀌면서 예전에 비해서 이 선수들의 어떤 웨이트 증량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오히려 네. 조금 이제 약간 어느 정도는 체지방 적고 약간 마른 몸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좀 플레이에 좀 유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NBA 아데토쿤보처럼. 예, 그렇죠. 뭐 케빈 듀란트 같은 선수도 네. 그렇고 그렇게 가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 아데토쿤보 얘기도 해주시지만은 기본적인 어떤 이제 저희가 코어라고 얘기를 많이 부르죠. 네. 어떤 기본적으로 컨택이 있을 때 그거를 버틸 수 있는 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스키니 하더라도 네. 이제 어떤 이 컨택을 버티면서 자기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슛을 올라간다든지 혹은 순간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대를 밀어낼 수 있는 범핑하면서 밀어낼 수 있는 이런 힘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구는 아니어도 되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이원석 선수나 아니면 이제 대학 무대에서 아직 좀 몸이 굉장히 마른 채로 들어온 선수들 보면은 그런 이제 내실 있는 파워 이걸 가진 선수가 사실 잘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준비 부족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오리온의 이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오히려 준비를 되게 잘하고 온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파워가 오히려 안정이 되어 있으면서 그게 또 수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보면서 KBL 온 선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진짜 철저히 해야겠구나. 이게 안 되면은 수비에서 약점 뭐 스크린 대처, 스크린 뚫고 나가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원석 선수 같은 빅맨은 더더욱더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원석 선수가 이제 뭐 잠재력이 굉장히 높고 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이제 뭐 자질이 있다라는 평가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불완전합니다. 이 선수도.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자신의 잠재력이 결정이 되겠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원석 선수도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팀에서도 이원석 선수가 좀 더 효과적으로 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냥 내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약점을 갖다 두드려 맞고 그냥 따지고는 그렇게 되면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그 부분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약점을 갖다가 커버를 어떻게 해주고 이원석의 장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러면서 코트에서의 어떤 적응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